서울회생법원, 아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온 채무자회생에 관한 법률 위반, 그러니까 사기 파산죄에 대한, 이건 이제 무죄 나온 건데 이걸 한번 항소심까지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파산죄도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간혹 사기 파산죄로 유죄받은 게 나옵니다. 그럼 한번 수시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시간으로서 무죄 나온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검사란에 기소검사하고 공판검사도 다 기재하죠. 변호사 당연히 판결성은 2014년, 거의 한 9년 전 일입니다.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는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2년경까지 유흥주점에서 실장, 여자, 그쵸? 실장이었던 것 같아요. 마담이죠.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3월부터 1호부터 3천 차용하고 여름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유흥종업원으로부터 FGH 등 2로부터 수차례 걸쳐 2억 원 상당을 차용함에 있어서 이 2가 이제 사채업자죠. 사채업자한테 3천 차용하고 사채업자들이 종업원들이 사채업자 차용할 때 그 마담 혹은 실장이 연대보증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2억 원까지 연대보증 썼습니다. 결국은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어요. 이게 이제 그야말로 평생 가는 거죠. 나중에 파산할 때 이런 사람들이 형사고소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2심까지 간 것 같아요. 흐름만 보십시오. 피고인은 위 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2012년 11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제가 했을 수도 있는데 누가 했는지 중요한 건 아니죠. 위 법원에서 2013년 1월 29일 피고인에 대해 파산 선고를 하고 채권자의 즉시 항고가 각하되어 파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파산 신청에 앞서, 이게 이제 중요하죠. 2012년 11월 2일 날 파산 선고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2012년 9월, 3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피고인 소유 아우디 A4 승용차를 J에게 매도하고 2,405만원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어차피 파산 들어갈 거니까 이거 팔아서 개인 채무도 변제하고 생활비 등을 또 써야죠. 씀씀이가 많죠. 그 다음에 10월 31일경부터 K명의 차명계좌, K가 누군지 몰라도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아무튼 다른 사람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면서 같은 날 뭐 룸사롱에서 유흥주점에서 일한 대금인지 이런 걸 입금시킬 수도 있죠. 강제집행 당할까봐 자기 계좌에 넣으면. 나아가 서울 강남구 먼룸이나 뭐 이제 숙소죠.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채권은 채권자가 피고인의 동생 M의 것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실 좀 상당히 문제가 많죠. 아우디 승용차 팔았죠. 보증금 6천만 원은 동생 거라고 허위신고하고 차명계좌 사용하고, 이 세 가지죠. 빚이 뭐 한 몇억 되는데 이 세 가지 점만 지적해놓고 보면 사실 상당히 문제 있는 파산 관제인이나 파산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채무자였습니다. 이래서 피고인이 이익을 도모하고 2등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파산 선고제 이와 같이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고 파산 선고 확정되었다. 이래서 사기 파산죄로 그 2가 고소했겠죠. 경찰 검사의 조사를 거쳐 기소가 된 것 같아요. 채무자회생법 650조 제1항 1호가 사기파산죄입니다. 사기파산죄는 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누구 건지 모르게 헷갈리게 하는 경우죠. 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이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는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할 수 없고, 나아가 은닉이라 함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파산 관제인에 대해도 재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곤란하게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부실하게 썼어도 파산 관제인 자료 제출할 때 제대로 썼으면 은닉이 아니라는 판례는 있었죠. 이거죠. 이 사건에서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면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아우디 승용차를 파산 신청 약 1개월 전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2,405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파산 신청 시 이를 재산 목록에 기재하여 신고한 바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죠. 그러나 피고인 파산관제인이 작성한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에 의하면 과거 5년 채무자 명의 재산 항목에 아우디 승용차의 매각 사실 및 매각 대금을 조사하여 기재했습니다. 관제인은 기재한 거죠. 2,405만원 어디다 썼습니까? 뭐 개인 채무 갚고 생활비 쓰고 뭐 하고 다 썼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파산관제인 요구에 의해 피고인이 자동차 등록 원부를 그렇죠. 관제인이 이제 등록 원부를 넘어갈 리가 없죠. 등록 원부를 제출함으로써 파산관제인 이와 같이 조사하였다고 한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파산관제인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없고, 그렇죠? 뭐 재산 목록, 자동차 등록 원부가 나오는 건데 그거 보면 뻔한 건데 그거 제대로 기재 안 했다 해서 이걸 뭐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 관제인은 바보냐 이거죠. 단지 피고인이 파산 신청 당시 그 재산 목록에 아우디 승용차의 매각 사실의 기재를 누락하여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 목록을 제출한 행위를 한 것으로 좀 낮게 평가하는 거죠. 이게 유리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파산 신청 2일 전에 K명의 차명 계좌를 사용하면서 1,100만원 입금했죠. 그래서 해당 금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파산 신청 시 재산 목록에 기재하여 신고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파산 선고인 2013년 9월경 파산법원에 참고자료 형식으로 이 1,100만원을 N으로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N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N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 또는 파산관제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채권자 또는 파산관제인에게 1,100만원의 예금에 관하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피고인이 파산 신청 당시 그 재산 목록의 기재를 누락하여 소극적으로 재산의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00만원은 K 명의의 차명 계좌를 사용하면서 이거는 N으로 차용했다. N으로부터. 3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남구 1402호 아파트의 보증금 6천만원에 대하여 파산 신청서의 현재의 생활 상황 안에 이 물건은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으나 유학간 채무자의 동생 M의 재산임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단 본인 명의로 계약했으나 보증금 월세는 동생 M이 지급한 것이라고 기재된 파산 신청서도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파산 부분에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수정한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항이 최초 제출한 신청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기재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함을 알리고 있는 데다가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관제인이 그렇죠. 피고인 명의로 계약서가 돼 있으면 그 돈을 실질적으로 동생이 지급하더라도 이거는 대외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죠. 채무자는 자기 건 아니라고 이제 소극적으로 항변을 하지만 실제 이 돈은 동생이 지급해서 제 재산이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관제인이 이제 이거를 판단해서 환가를 하든지 아니면 뭐 6천만원이 그 당시에 면제재산 얼마입니까? 2014년이면 뭐 한 1,600, 한 1,900, 2,100 정도 됐을 테고 그러니까 나머지 한 3,000, 4천 정도로 환가하자 이런 식으로 협의할 수가 있죠. 말 안 들으면 이제 면책 불허가로 날리면 되고 아니면 소송을 할 수도 있죠. 이 문구에 의하면 임대차 보증금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단정적으로 내 건 아닙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건 아니죠. 애매모호하죠 사실. 계약 명의는 제 걸로 되어 있지만 돈은 동생이 냈습니다. 그래서 제 게 아닙니다. 일반인들의 어떤 법을 떠나서 감정을 그대로 기억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서 관제인이 한가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 심리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더욱이 파산관이 임대차 보증 반환책을 한가 절차를 거치죠. 관제인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모와 하해 계약을 체결해서 그렇죠. 6천만 원 중 당시 아마 한 3,500 정도 됐을 거예요. 2014년면. 관제인이 적절하게 했죠. 6천 중 2,500만 원 토해내라. 그렇죠? 이런 걸 뭘 기소를 했을까요? 참. 그 채권자가 아주 악질이었을 거예요. 채권자, 사채업자, 그 유흥주점, 룸사롱 상대로, 종업원들 상대로, 실장들 상대로 돈놀이 하려면 사실 지독해야죠. 그렇죠? 웬만하면 그냥 뭐 다 날라보니 다 그냥 작살나는 거죠. 그래서 무죄입니다. 무죄. 손주철 판사. 무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죄가 됐고, 항소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항소심. 이거였죠. 이건가? 그렇죠. 이겁니다. 이게 이제 검사가 이제 항소를 했죠. 항소를 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게 요겁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항소 이유는 피고인이 파산 신청 전 그 소유 승용차를 처분하였다. 아우디 승용차 2,405만 원을 처분했고 다 썼는데 지인으로부터 생활비에 사용하여 차명계좌로 1,1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1,100만 원 차용한 건 조금 문제는 있지만 뭐 그래서 보증금 반환 채권 아까 동생 걸로 했죠. 귀속을 곤란하게 했는데 이러한 피고인 행위는 단순한 재산 모노의 누락과 같은 것을 벌써 사기 파산죄가 성립한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까 지금 좀 전에 읽은 아우디 그거 항소심입니다. 검사가 항소했어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파산 신청 전 그 소유 승용차 아우디 차 아우디 A4인가요? 2,405만 원을 판 거를 팔았고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인으로부터 K명의 자동 차명 계좌를 사용하면서 N으로부터 1,100을 빌려서 거기다가 은닉해 놓은 거다. 그렇죠? 이것도 자기 거면서 빌린 거지만 자기 거잖아요. 이거는 왜 기재 안 했냐? 그 다음에 보증금 동생 M으로부터 동생 6천만 원은 자기 명의로 계약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은 동생 M이 내서 이거는 내 게 아닙니다. 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검사가 여전히 이제 항소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뭐 아우디 승용차를 매각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뭐 소극적으로 이제 기재 안 한 거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채권은 2,500만 원 한가했죠. 그 다음에 귀속시켰으니까 이건 불문제 없다. 그래서 결국 이제 무죄를 내렸는데 항소심 판단을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2010년부터 이제 실장으로 근무했고요. 똑같죠? 2억 얼마 차용하고 그 다음에 연대보증하고 파산 선고 확정됐고요. 파산 신청에 앞서서 아우디 승용차를 제2에게 매도하고 그 다음에 6천만 원 가지고 있음에도 이제 동생 것처럼 허위 신고했고 차명계좌 사용에 1,100만 원 계좌에 입금시켰고 이 세 가지 점을 사기 파산죄로 이제 의뢰한 거죠, 검사가. 근데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죠. 아까 여러 가지 이제 곤란하게 한 걸로 볼 수 없다. 이제 항소심에서는 다시 사기 파산죄에서 이제 사기 파산죄를 이제 사기 파산죄에서 정한 재산의 은닉은 재산이 발견을 불가능해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재산의 소재를 이게 소재라는 거는 자동차를 아예 어디다 짱박아 놓는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이게 누구 건지 모르게 그렇죠? 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엉망으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나아가서 파상 관제인에 대해서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파상 관제인까지 속여야 돼요. 신청서를 대충 넣으면은 판사가 보고 그래 뭐 관제인한테 시키죠. 배당을 합니다. 관제인도 사력을 다해서 조사하죠. 노하우가 다 축적되어 있습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다 그 은닉적 요소를 경험이 풍부해서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보험에서는 뭐가 문제되는지, 보증금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게 뒤바뀌어지는지, 차량에서의 쟁점은 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 부동산에서는 어떤 장난을 치는지, 그 다음에 자영업자, 장사하던 사람은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치는지, 나름대로 뭐 장난이라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꼼수를 쓰거나 이런 거를 100% 아니지만 다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렇죠? 그 관제인까지 속이고서 나중에 그게 발각되면 이거 완전히 사기파산죄가 되지만 자동차 관제인이 자동차 등록원 보고 당신 아우디 어디다가 팔았어? 어떻게 했습니까? 팔아서 생활비를 썼습니다. 정당한 거죠. 뭐 은닉해놓은 것도 아니고 소비를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만 그걸 기재 안 했지만 관제인이 이제 발각을 했죠. 사기파산죄는 아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부터 빌려서 압류가 걱정돼서 차명계좌를 쓸 수가 있죠. 생활비에 썼다. 끝. 그 다음에 보증금 6천만 원. 그 동생 건데 근데 결국 관제인이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임대차 계약서가 당신 건데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당신 거를 전제로 해서 그 당시에 압류 금지 한 3,500 정도 됐겠죠. 2,500 환가를 했는데 채무자가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로부터 어머니가 2,500만 원 내십시오. 그래서 화해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서도 무죄를 내고 이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똑같죠, 이거는. 이 법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무죄고 덧붙여 이게 이제 항소심에서 이걸 보려고 이제 한 겁니다. 덧붙여 아우디 승용차의 파산 신청 전 처분 사실이 미신고 자체는 파산법원이 요구한 지급불능 시점 1년 이전부터의 재산 처분 여부에 관한 신고를 준수하지 못한 것이기는 하나, 그쵸? 파산 신청서에 지급불능 1년 이전부터 재산 처분에 관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 처분에 대해서 쓰게 돼 있죠. 그 매매 사실이 바로 사기파산죄에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쵸? 형법은 다 평가하는 겁니다. 외관상 보면 매각을 했으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아니냐라 그게 아니죠. 그런 모든 행위에서 이게 범죄로서 포섭할 거는 결국은 검사나 법조인이 평가하는 거죠. 그냥 자동차, 아우디 승용차를 매각했다는 것만으로는 매각을 한 다음에 그 대금을 관제인이 조사를 해도 밝히지 않고 함구하고 어디다가 숨겼는지 전혀 얘기 안 한다. 그때는 사기파산죄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뭐 다 썼다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그 매매해는 자체가 바로 사기파산죄에 있어서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차명계좌로 KEA의 차명계좌로 입금 관련해 그 시기는 파산 신청서 접수 1, 2일 전이나 이때는 이미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파산 신청을 의뢰했던 상태였던 점, 그 돈의 용도도 생활비로 쓰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N으로부터 차용한 것인 점, 이와 관련한 채권자 신고는 하지 않은 점, N은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피고인이 재무상황과 입금된 금원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과연 사기파산죄의 고의가 있었을까? 고의도 평가하는 거죠. 판사가 봤을 땐 고의가 없다. 추단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임차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했으면 그대로 신고한 이상 단지 재산 목록에 임차보증금 출처가 계약 명의와 다르다고 부기한 사정만은 재산 목록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지금 생각나는 게 이거와 비슷한 게 있죠. 어떤 분이 상속받은 사실을 없음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뒤에다가 그 어머니로부터 상속이 이루어진 어머니 명의 그 재산, 부동산 등기부등을 이렇게 첨부했어요.
관제일 보니까 이거 상속이 있었는데, 근데 앞에는 그냥 상속재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옛날에 이제 뭐 개인 파산 이해도 이제 이렇게 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자기 손아귀에 자기 손에 딱 들어와야지 이걸 상속받는다고 생각하죠. 법적으로는 민법 187조에 의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입니다.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행위는 민법 186조죠. 그 다음에 187조는 민법 187조는 상속, 판결, 이거는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 변동입니다. 그럼 당연히 관념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중에 상속 포기를 하면 이제 소급적으로 이제 뭐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 되지만 일단은 관념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본인께 됩니다. 본인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법무사를 통해서 뭐 이렇게 등기를 하면서 자기는 아예 안 갖겠다. 자기한테는 자기 손아귀에는 들어온 적은 없죠.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기재를 안 받음. 그리고 나중에는 뭐 어머님 그 등기부 같은 거 다 첨부했죠. 그런 경우에도 비슷하죠. 그런 경우에도 구제해 준 게 있습니다. 허위 진술이 아니다. 그래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시켰습니다. 홍수재 판사님. 이분이 지금 서울 이 당시죠 벌써. 2015년도에 서울 항소부 재판장이었군요. 지금 아마 고등법원에 계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제 그때가 벌써 언제지? 2007년인가요? 8년, 9년도. 벌써 한 15년 됐네요. 그때 이제 서울 중앙법원 복선할 때 2003년인가? 복선할 때 이분이 그 당시에 단독 판사, 형사 단독이었습니다. 2005년도, 5, 6년 정도 됐을 것 같네요. 그때 이제 국선 변호를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전담 재판부 이제 1단독에 몇 명, 2단독에 몇 명, 3단독에 몇 명 이렇게 해서 이제 막 간담회도 하고 회식도 하고 뭐 변호사들끼리 모여서 재판장이 어떤 당부사항이라든가 이런 의견도 수렴하고 그랬던 게 생각납니다. 아무튼 이게 무죄가 나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은 면책률이 워낙 높으니까 이제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기 파산죄로 연구를 하죠. 사기 파산죄를 연구를 해서 유죄가 나온 판결을 잘 연구를 해서 이제 뭐 비록 면책은 됐지만 이제 경찰이나 검사한테 구성 요건에 이게 왜 사기 파산죄냐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의율을 하고 포섭을 하고 증거를 제시하면 기소가 된 사건도 많습니다. 유죄로 된 사건도 많기 때문에 이제 채권자들은 사기죄로는 의미가 없죠. 사기죄는. 사기죄보다는 이제 사기 파산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의율하기가 더 사안에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 명확하게 의율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사건 내에서도 저는 이제 면책, 일부 한가가 돼서 면책을 했지만 나중에 검사가 전화가 와서 검사실에서 좀 자료 좀 달라. 자기가 보기에는 아마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기소를 했더라고요. 파산 선고 직전에 자기 부동산을 배우자한테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넘기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제 매각을 시도한 거. 채권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맞죠. 거기다가 이제 막 또 자기 아는 특정 채권자한테만 근저당 설정한 행위. 그것도 사기 파산죄다. 매매한 행위. 사기 파산죄라고 평가한 거죠, 아까. 근데 그 매매하고 근저당 설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파산죄의 어떤 재산 은닉이나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툴 수 있죠. 그 당시에 뭐 채권자, 유일한 채권자지만 개인 채권자한테 뭐 좀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설정한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아무튼 뭐 배우자한테 넘긴 것도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 이혼한 건 맞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도 과도한 분할은 부인권 행사를 할 뿐이지 그 자체를 사기 파산죄라고 볼 수 있을까? 뭐 관제인인 제가 이제 부인권을 행사해서 한 1억 이상을 뺏어냈지만 아무튼 검사가 보기에는 사기 파산죄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소를 했죠. 면책은 받았는데 1심에서 면책은 받았는데 기소가 되고 이제 채권자들이 이제 면책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갖고 지금도 이렇게 사건 검색은 아직도 안 끝난 것 같아요. 벌써 한 1년도 넘었는데 그분은 형사처벌도 받았습니다. 사기죄로 6개월인가 뭐 한 1년 6월인가 살다가 나왔는데 다시 사기 파산죄로 기소가 된 거예요. 다른 피해자들한테. 그래서 참 힘들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 같습니다. 아무튼 사기 파산 이거 무죄 사건 한번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